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명예교수 민성일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시간에 동성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발달 이론에 앞서서 유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유전하는가? 이 퀘스천 마크에. 일단 그 유전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정상이라는 근거를 대기 위해서 모두들 그 노심초사하는 중에 누군가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 하는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대서특필됐어요. 90년대 미국 사회가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범죄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설사 동성애가 뭐 학술적으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생각이 퍼져 있었죠. 근데 유전자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아주 완전히 들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문에서 이 얘기를 떠들다 보니까 동성애는 유전 안 된다, 타고난다, born that way,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 그냥 쫙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유전된다는 이 논문이나 이 모든 자료들이 믿을 수 없다, 잘못됐다 하는 말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XQ28에 동성애 유전 인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X 염색체인데, 여러분 X 염색체 아시죠? 인간에게는 남자는 XY 염색체가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되고 XX 염색체가 있으면 여자가 된다. 근데 X 염색체 이 끝이 XQ28이라는 부위예요. 여기에 사실은 유전 인자가 뭐 수만 개가 있는데, 수천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동성애를 하는 무슨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전 인자가 아니고 요 지역에 유전을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정도의 논문이었어요. 근데 뭐 그냥 퍼지기는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나중에 계속 반복해 보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논문은 그냥 연구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지금도 인터넷에는 이 논문이 말이 되면서 유전 인자가 있다는 증거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위키피디아 이런 자료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릴 때, 태아 때, 자궁 안에서 엄마의 예약인지 뭔지 모르지만, 성호르몬이 애한테 영향을 미쳐서 남자애한테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고, 여자한테는 남성 호르몬 영향을 미쳐서 이제 애가 동성애자가 된다, 커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태아 때 애가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인데 그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옛날로 돌아가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설이에요. 생각에. 왜냐하면 성호르몬이 태아 때 남자, 여자가 되게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뭔가 좀 반대로 돼서 애한테 영향을 주면 애가 커서 동성애자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실험할 수가 없어요. 아마 또 그럴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손가락에 이 금지하고 약지 보시면 이 금지가 약지가 금지보다 이렇게 높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다 이렇게 돼 있고 여자는 이렇게 반대가 돼. 이쪽에 이게 작아요. 근데 동성애자 보니까 여자처럼 이게 작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호르몬 때문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라진 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형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이거 보시면 엄마가 애를 임신하면요. 엄마는 여자잖아요. 애는 남자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를 가진다는 것은 이 다른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요. 면역적으로. 얘가 항원이 되고 엄마 몸에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항체가 많아지면 그 다음 아들이 나면 항체가 더 많아지죠. 누적이 돼서. 그래서 자꾸 남자애를 낳다 보면 엄마 몸에 남자 항체가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막내 아들한테는 이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그 뇌가 동생애자 뇌가 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몸에 남자 항체가 있는지 그게 입증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입증된 바가 없고 또 그런 애가 커서 동생과 된다는 그런 입증이 없어요. 단지 형이 많으면 막내 아들 중에 동생애자가 많다 하는 통계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이렇게 상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형효과는 이 항체가 아니고 형들이 그 막내를 장난질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90년대 나온 것 중에 또 유명한 게 뇌에 시상하부란 게 있는데 시상하부의 일부가 이제 앞쪽에 있는 그 셋으로 나눠지는 그룹 중에 앞쪽에 있는 거 INAH3라는 구조에서 이게 남자가 크고 여자가 작아요. 근데 동성애자들 죽은 다음에 이걸 조사해 봤더니 이게 여자처럼 작아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이것 때문에 동성애가 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내가 동성애자가 될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또 대서특필이 됐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연구 그 대상 중에 죽은 사람이죠.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커진 게 타고나는 것인지 에이즈 때문인지 뭐 좀 더 넓게 말하면 동성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뇌가 변한 건지 알 수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게 입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뇌가 이게 커져요. 여러분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게 이제 이 손가락을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의 뇌를 보면 손가락 부분에 해당하는 뇌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이쪽은 아니고 오른쪽 왼쪽이 뇌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뉴로플라스티시티. 뇌가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바에 따라서 뇌 구조가 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변화가 뭐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좀 자연적이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따라 뇌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동성애의 결과이지 동성애의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원인으로 보면 그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박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지금 말하자면 사라지는 그런 이제 연구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거는 실제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실패했지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때는 여기 있다 하고 논문들이 몇 개 나왔는데 그 다음 논문은 또 딴 데서 나오니까 이제 이걸 다 믿을 수 없는 걸로 연구 방법상의 여러 가지 착오를 보고 다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런 그 종합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존스 홉킨스 의대 정신과 교수하고 몇 사람이 이 섹슈얼리티 젠더 여러분 섹슈얼리티는요 요즘은 그냥 넓게 쓰지만 사실은 동성애 이성애냐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젠더에 대한 해서 결국은 뭐 유전된다든가 하는 모든 이론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는 그 종합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읽고 정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번역하려고 그랬더니 하도 이 사람들이 이거 쓰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동성애가 유전인자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도 이제 말썽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자기는 게이인데 진화 생물학자인데 게이가 유전다고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연구예요.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전장 유전체 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제놈을 모두 다 모두리 검사해서 비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애자의 그 유전자 23,000개 쫙 놓고 동성애자 유전자 23,000개 쫙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서 그 유전자가 어느 쪽에 많은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으면 그건 동성애 유전자예요. 그렇죠? 이성애자에게 여기는 없고 이게 무슨 유전자가 하나 있으면 이게 동성애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23,000개를 전부 전장, 제놈을 이렇게 비교했죠. 그 대상 숫자가 46만 명인데 이성애자가 한 40만 명이고 동성애자가 뭐 한 몇만 명 되죠. 그래서 엄청난 숫자를 발견해서 비교해 봤더니 동성애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유전자는 없어요. 그 대신에 동성애자한테 많은 유전자가 몇 개 있어요. 이성애자들한테도 있고 동성애자들한테도 있는 유전자. 동성애자한테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이 5개가 이 23,000개를 쭉 했더니 5개가 통계적으로 그게 많다는 게 나왔는데 이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인가 조사해 봤더니 정신분열병 우울증 유전자 2개, 뭐 이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2개가 하나는 조현병, 정신분열병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조현병을 일으키는다고 생각되는 유전자가 한 80개 돼요. 그 중에 하나죠. 조우울증은 한 150개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있으면 이제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성장애, 이거 옛날에는 조울 정신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에서 이게 하나 나오고 남자에서는 2개가 더 있는데 탈모, 후각, 약간 냄새 맡는 거. 그래서 이 5개가 이제 이성애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조현병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많으면 조현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5개를 모두 합쳐서 동성애가 될 확률은 1%예요. 이게 다 있으면.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아요. 이게 해당하는 거. 이게 해당한 걸 다 합치면 이제 통계에 따라서 8에서 25%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 행동은 이런 인간 행동, 이제 유전인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합치면 동성애가 되고 동성애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합치면 조현병이 되는데 이 2개가 다 있으면 동성애자이면서 조현병 환자가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동성애자이면서 우울증 환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정해지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뭐 지능, 지능, 머리가 얼마나 좋냐, 또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비만이냐 아니냐, 모든 인간의 모든 행태는 유전인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런 유전인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될 소질,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특징들 때문에 다른 행동도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병이 거기에 해당하는 유전인자가 많으면 아주 심한 정신분열증이 되고 조금 있으면 정신분열증은 아니고 정신분열증 같은 행동, 성격, 정신분열증성 인격장애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성애를 볼 때 인간 행동 중에 하나예요. 모든 가능한 인간 행동 중에 하나. 그래서 그 행동을 그런 소질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걸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유전인자가 많아서 그런 말하자면 행동을 하는데 내가 깨닫고 그 행동을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정신분열 증상이 나오지 않죠. 그거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도 깨달아야 되지만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애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런 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게 생기고 또 동성애도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어릴 때 그 아이의 여러 가지 소질들을 통제하고 훈육하느냐가 핵심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전인자를 모르는 시대 때는 부모의 역량이라 그랬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다른 각도로 이제 다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일으키는 그 어떤 소질을 유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연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개유전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럼 유전 얘기를 하느냐?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어떤 그 성격, 트레이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 좀 난폭하다 또는 약물남용을 많이 한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 약물남용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약물남용의 기본 원인인데 동성애도 쾌락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쾌락을 즐기되 어떤 윤리를 지키느냐 에 이제 그 달려있는 거예요. 아, 내가 술을 먹으면 나쁜 짓을 하니까 먹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술을 안 먹는 거죠. 근데 먹다 보면 그 이제 중독으로 빠지죠.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 때문에 섹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자제하자. 그러면 성적으로 원만해지고 이왕 할 바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러면 그게 일부 일처제 결혼 안에서의 성이에요. 그렇게 그걸 지키면 이제 그게 이제 노말이죠. 규범적이죠.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던 거고 인류 사회가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류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인류 존속의 문화적 압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